제일 해보고 싶었던 건 사실 세 번째였는데요. 공론장의 버금가게, 아까 이제 원장님 말씀해 주실 때도 그 생각이 저도 똑같이 있었는데요. 공감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 분석들이 될 수 있겠다. 이걸 가지고서 공론장의 구조 변동이면 나는 공감장의 구조 변동을 써봐야지, 뭐 이런 생각도 이제 좀 했었습니다. 생각만 했습니다. 금방 3년이 갔고요. 3년이 갔고 그 다음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공감장을 명쾌하게 이론 구축을 하지 못했다면 좀 현장으로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3년이 끝난 후에는 이 연구를 조금 더 강화를 시켜보겠다라는 욕심이 들어서 공감 이론을 통해서 생활 세계의 사회적 연대 자산을 좀 연구해 보겠다. 앞에 이 두서없이 갖고 있던 문제의식들이 이제 여기서 조금 종합이 되고, 다행히 이 인문사회학술연구 교수는 5년 트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랙을 짜기가 좀 좋았고요. 그리고 한 3년 정도는 현장을 들어가서 사례 적용을 좀 해보고 싶어서 이제 뒤에는 현장 연구들을 좀 접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장에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좀 묻고 하는 거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주민자치회를 하는데 그 주민자치회에 모여있는 사람은 자유총연맹도 있고 새마을 부녀회 분도 계시고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도 있고 마을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의 뭐 향토 사학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몇몇만 봐도 이게 쉽지 않겠구나 논의가. 그런데 한 번 더 들어가면 고양시에는 경찰에 의해서 사망한 유족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인민군에 의해서 죽은 유족이 한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또 공교롭게 한 굴에서 같이 이 시신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이는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사례인데요. 세대마다 겪었던 경험이 다르고, 그리고 세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다르고, 과연 이게 합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갈등들을 제가 헤아려 보니까 76년 동안 우리가 식민 경험부터 해방, 전쟁, 뭐 이런 경험들이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뒤로 오면 세월호의 경험도 있고, 이 경험들이 이제 이태원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모여서 같은 공감장을 형성할 수 있을까? 이게 공감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뭐가 다를까라는 게 굉장히 궁금했고요. 합의를 한다면 이 차이들은 어떻게 무효화가 되고 무화가 되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 과연 논리적인 이 설득에 승복하는 것이 자연스러우실까? 이런 것들을 좀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물으러 다니고 있는 중에 있고요. 신뢰 호혜성 네트워크라고 말은 하기 좋지만 이 사회적 자본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합의되기 어려운, 논쟁으로 풀리지 않는 이 차이들은 과연 이 공감장의 중핵이라고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풀어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지금 이제 한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 감성연구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제가 얻었는데요. 임계점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 책에 보면 제가 이제 그 증거물로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그 책을 굉장히 열심히 봤습니다. 이거 근데 저 한참 뒤쪽에 있네요, 선생님. 어떡하죠? 사진 있는 거, 그 바로 밑에, 모든 페이지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발견했을 때의 그 느낌은, 좀 공감장 연구는 이 황태현 선생님이 감정과 공감의 해석하기에 그냥 공감장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대충 얘기하고 이제 지나가셨어요. 처음으로 이제 언급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개념화하고 체계화하려고 아둥바둥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스24나 이런 데 계속 이제 틈만 나면 책 살 거 없나 하면 공감장. 공감은 주로 키워드로 넣어봤지만 공감장은 잘 안 넣어봤어요. 설마 하다가 어느 날 넣었는데 공감장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보였습니다. 사진으로 되게 두껍게 보였어요. 이제 했는데 얇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응축되어 있는 논의들과 고민들, 상당한 부분은 고민하고 있었던 지점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는 흔적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밑줄도 그어가면서,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 감성 연구단에 계신 선생님들이 2018년부터 집중적으로 공감에 대한 논의를, 공감 장 논의를 조선 시대까지 거슬러 가시면서 막 이제 논문을 생산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물을 만난 거죠, 저도. 아, 왔구나. 이제 결과들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들을 좀 받으면서 이제 논문들을 이제 쭉 진행을 해오게 됩니다. 요 앞으로 조금만 더 가봐 주시면은요. 이제 공감 연구의 확장 부분인데 논문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부분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뒤로 조금 넘어와 주시고요. 이게 말씀드렸던 그 현대 공감 이론이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붙여서 프란스 드발의 이제 통섭적 공감 이론을 중심으로라고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조금 더 내려봐 주시고요. 네. 그 말씀드렸던 논의가 이제 여기에 있는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사례나 이것들의 각주들을 보시면 이게 전부 드발이 쓴 논의들입니다. 그러니까 맹자의 논의들을 이제 잘 소화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오른편에 있는 동그라미처럼 나는 이 맹자의 공감, 감정에 대한 논의보다 더 동의할 수는 없다라고 이제 써놨던 부분이 이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제 어떤 연구하고 맞닥뜨리게 되냐면 그 프랑스 쪽의 줄리앙 교수가 했던 맹자의 해석들하고도 공감에 대한 논의들이 상당히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겠구나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서개념에 관한 공감도덕론적 해석과 관련해서는 이제 서를 여심, 공감으로 이제 풀어가는 과정들이었고요. 그때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성리학으로 연구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상당 정도 이제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동의를 하고 이런 분위기들을 보면서 이게 좀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동양 쪽 연구에 성리학과는 다른 결의 공감 논의를 접목한 공자와 맹자의 감정론 해석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서양의 돌봄이나 나눔에 대한 논의들을 그냥 우리가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의 감정론, 측은지심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루소의 동정심에 관한 논의보다 훨씬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의 지금 나눔이나 돌봄과 관련한 논의들 속에 왜 배경으로 등장하지 못할까, 이런 문제의식들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움을 공부할 때는 이제 2014년 논문인데요. 다행히 황태현 선생님이 이쪽 논의에 굉장히 일가견이 있으셔서 셰프츠베리나 허치슨처럼 잘 안 들어봤던 이 논자들을 일찍 접하게 됐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 셰프츠베리나 허치슨은 도덕 감각 또는 내감이라 그래서 내 개인 속에 들어와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시대는 합리성, 이성의 우위 시대였기 때문에 내 본성 속의 무언가는 가변적인 거고 변덕스러운 것이고 주변적인 것으로 치부가 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고민은 어디에 가 있냐면 어떻게 하면 도덕 감각의 논의를 보편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동력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주안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허치슨이나 이제 휴메에서도 가끔 나타나는 문제들인데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공리주의적 문제의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유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덕적인 건 아름다운 거고 아름다운 건 유용한 거라고 하는 결론으로 도달을 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됐냐면 누구나 도덕 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주변으로 치부되는 강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걸 보편의 지위에 올리기 위해서 이들이 너무 보편의 토대 속에 맞추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다가 정작 공감을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셰프츠베리는 미감에 연결을 합니다. 7살이 된 아이도 아름다운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도덕 감각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허치슨의 경우는 쾌통 감각에 연결을 합니다. 창문에 손을 찌으면 아프듯이 도덕적으로 부도덕하거나 비도덕한 걸 봤을 때는 불쾌감이 생기고 도덕적인 것을 보면 쾌감이 생기는 건 바로 우리 본성 속에 있는 쾌통 감각과 도덕 감각이 같은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유들로 이 도덕 감각이나 이 내감의 지위가 이성과 같은 보편의 지위로 상승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그 바로 연이어서 셰프츠베리
맨 꼭대기 할아버지라면 컴벌랜드라고 하는 분으로 해서 셰프츠베리로 해서 허치슨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 뒤에 바톤을 이어받는 게 데이비드 휴메입니다. 근데 데이비드 휴메에서는 이전의 논의들하고 다르게 상호성을 전제한 공감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때로는 단일 감정으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와 타자의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후대에서는 메커니즘이라고 이제 설명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논의에 이제 굉장히 좀 고심해서 들어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메 공감 개념을 둘러싼 논란은 휴메 초기와 후기 사이에 이제 이 차이들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부하는 가운데 공감에 대한 논의들을 할 수 있고 이 궁금증들을 해소할 수 있는 단위는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황태현 선생님하고 주로 그 궁금증들을 질문 드리고 서로 토론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휴메 논의 속에 상상력이 개입을 합니다. 공감 개념이 시대를 거슬러서 상상 개념이 등장을 하고 역지사지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황태현 선생님은 단호하게 역지사지는 불가능하다. 며느리 때 그렇게 고생했던 여인이 시어머니가 되면 똑같이 하더라, 더 하더라. 역지사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입장을 바꿀 수는 없다. 이 타자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건 가능하지만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수와 학생이 서로 굉장히 이해하는 것 같지만 교수는 학생의 입장이 될 수 없고 학생은 교수의 입장이 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근데 거기에 상상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상상력은 사유의 작용일지 공감을 돕는 작용일지 우리가 왜 한산을 보면서 우리 감정을 공감적으로 투영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흔적들이 휴메 이 저작들을 쭉 늘어놓고 보니까 과연 그 2차 문헌들에서 나타났던 그 혼란들이 휴메 속에 그대로 내재되어 있구나. 나이를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20대 때 썼더라고요. 휴메 책을. 그래서 가면서 성숙해졌겠구나. 20대 때 책을 이 40대 때 이렇게 죽어라고 읽어도 안 읽어지니 이걸 어쩌면 좋냐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했었습니다. 뒤로 좀 넘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썼던 논문이 이제 아까 그 연구 계획에 있던 것들이 이제 차례로 결과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아담 스미스를 쓸 때는 그 아담 스미스 프라블럼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의 갭을 어떻게 메꿔볼까에 대한 고민이 한 축이었고요. 스코틀랜드 계몽 철학의 유산을 아담 스미스가 제일 많이 물려받은 것 같다. 그러면 아담 스미스는 어떤 유산을 받았고 우리에게 어떤 함의를 주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담 스미스, 휴메까지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건데요. 아담 스미스에 와서 이제 다시 휴메를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제3의 관찰자였습니다. 제3의 관찰자 개념을 조금 더 동양 논의로 확장해 가면 이게 중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도 좀 하게 됐고요. 국부론의 문제의식이 왜 부자는 일정하게 부유해지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다고 아담 스미스가 생각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됐는데요. 불편부당한 관찰자 또는 제3의 관찰자 논의들을 양심으로 연결하는 것들을 좀 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공감장을 구성하는 이 판단의 척도, 우리가 공감적 판단을 하는 척도들은 우리에게도 부지불식간에 보이지 않는 제3의 관찰자를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갔을 때 이 감성연구단의 임계점 개념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 논문들인데요. 이제 됐구나, 공감장 이제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또 쉽지 않았습니다. 2018년 논문이 이제 그 콜버그에 대한 논의와 하버마스에 대한 논의 중에 이제 내용들인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콜버그의 입장 전환에 대한 하버마스의 비판 논의들에 이제 제가 빨갛게 이렇게 좀 표시를 해왔습니다. 뒤로 조금 더 넘겨봐 주시죠, 선생님. 예. 하나 더 내려봐 주세요. 네. 이 부분부터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 논의가 막 등장합니다. 이제 참고문헌에 막 등장을 하고 외롭지 않게 공부를 했는데 그럴수록 더 어려워지는 때였습니다. 거기 쪽 개념의 적용을 위한 모색 쪽인데요. 이제 고민하고 있는 흔적으로
발표를 어떻게 준비할까 하다가 그냥 책꽂이 제 상단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냥 두서없이 막 책을 모으고 했던 고민의 흔적, 이 책꽂이 한 단이 다 그냥 공감입니다. 아직 풀지는 다 못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 바로 이 책에서 이제 얻었던, 그리고 이제 서론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좀 분명히 나올 거다 뒤에. 서론이면 본론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버마스의, 이게 올해 1월부터 논문들입니다. 하버마스의 합리론적 생활세계 개념에 대한 공감이론적 재조명.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못하지만 생활세계 개념을 공감이론적으로 재조명해야 되는 이유들을 하버마스의 합리론에 동의하는 학자들이 심사를 하더라도 그래도 좀 인정할 수밖에는 없지 않겠는가? 한 10년 정도의 문제의식 속에 이제 논문을 쓰고 나서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공감장 논의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조금만 더 내려봐 주시죠. 요 그림이 하버마스의 생활세계 논의에 있었던 그 의사소통 행위이론의 그림을 생활세계 쪽의 감정과 감정의 공감작용과 공감하고 언어를 같은 기능으로 좀 배치를 했습니다. 비율로 본다면 언어보다는 공감의 역할이 훨씬 크게 나타나는 걸로 좀 그림을 그렸었고요. 그래서 공감작용과 의사소통 행위이론에 따른 생활세계의 세계 연관을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좀 하는 논문이었습니다. 조금 더 내려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논의인데요. 공감장을 이제 좀 개념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개념화를 하고 싶었는데 정말 이거 쓰는데 어렵더라고요. 선생님들 고민이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개념화를 위한 비판적 고찰에서 임계점 논의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논문이 이제 2번 수정후재심에 걸렸었는데요. 2번째 수정후재심은 잘 통과를 했는데 걸렸던 대목은 이거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공감장이란 무엇인가 책 뒤에 짧게나마 고민들을 서로 나눈 좌담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좌담의 내용 속에 임계점 개념이 등장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공감장은 아무 때나 들끓어오르는 게 아니고 공론장처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다. 굉장히 큰 바다처럼 있지만 공감장이 발동을 해서 공분이 일어날 경우에는 정치 권력도 물러날 만큼의 큰 힘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걸 설명해낼 수 있는 개념은 임계점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고민은 언제 이 방아쇠가 당겨지는가를 설명해야 되는 거죠. 언제 방아쇠가 당겨질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우리 오랜 역사 속에 분명히 누적된 우리의 경험치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어디에 이걸 연결을 시켜보려고 했냐면 국제법상의 강제규범이라는 데로 이제 이걸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강제규범 쪽에 그 인종학살에 대한 금지, 뭐 노예에 대한 금지, 이런 강제규범들은 그래도 해당 국가가 법을 만들 때 논쟁 없이 그냥 비껴가고 싶어하고 반하고 싶어하지 않은 이 규범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이란이든 뭐 중국이든 간에 강제규범 자체를 무효화시키려고는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임계점의 바로미터 같은 역할을 하는 최소 공약수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졌었는데요. 그 논문이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 아주 만방 깨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임계점과 관련한 논의를 이제 다시 고민을 해서 이제 좀 다듬어냈던 논문이고, 여기에도 이제 강제규범에 대한 논의가 조금은 흔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긴 하는데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풀고 싶은 숙제는 이겁니다. 어떤 대목에 이 공감장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지나온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좀 누적해서 본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공감장의 현상에 대해서도 그래도 최소한 코멘트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좀 계속 한편에 가지고 있고요. 조금 더 내려봐 주십시오. 네, 그 다음이 이제 5.18과 공감장인데요. 네, 여기 선생님들 나오네요. 조태성 선생님.
2017년에 논문을 조태성 선생님이 3개나 쓰셨더라고요. A, B, C. 조금 더 내려봐 주시고요, 선생님. 네, 한 더, 예. 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 5.18과 공감장에 대한 논의들을 하면서 계속 그 임계점은 저한테 어떤 이 숙제를 주고 있었냐면 공감장의 이 판단 준거, 보편적 토대 이런 고민들을 이제 계속하는 바탕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식은 이제 지금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제 5.18과 관련해서 공감장 논의를 적용했던 연구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봉국 선생님도 공간 개념을 넣어서 공감장으로 좀 해석을 했던 시도들을 봤고, 자식이 죽은 뒤에 어머니가 계속 우리 사회와 부딪혀 나가면서 공감장과 부딪혀 나가면서 변화하는 논의에 대한 한 선생님의 글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단일 사건의 공감장이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어 오는 과정들도 굉장히 중요한 논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5.18의 가해자의 논법은 공교롭게 이성이었구나라는 발상을 갖게 됐고요. 폭도는 감정으로 정리되는 측면들이 좀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욕심껏 해보고 싶었던 부분은 많은 인터뷰 기록들을 보면 최후 도청 사수대들도 내가 뭐 이렇게 민주주의 때문에 뭐 한 거 아니고 뭐 큰 뜻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옆에서 안 가니까 나도 겁났지만 안 갔어. 여기까지 있었는데 갈 수 없었잖아. 그런데 왜 5.18에 참여하게 됐는지에 대한 동기들을 보면 굉장히 선한 도덕적 동기들로 언어는 거칠게 표현이 되지만 좀 그걸 좀 잘 표현해 보고 싶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표현이 아주 마음에 들지 않게 소략하게 이제 표현이 됐고요. 이제 최근의 문제의식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봐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최근 고민거리는 이렇습니다. 공감장이 사회적 감정의 동학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툴이 될 수 있을까? 저는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 봐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포착하고 해석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숙제로 와닿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회학에서는 장 개념을 가지고서 굉장히 여기저기 활용을 합니다. 작은 사회 운동에서부터 큰 이 사회 변동까지를 장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제도를 한 축, 행위자를 한 축, 뭐 언론을 한 축 이렇게 집어넣고 이걸 뭐 장으로 이제 설명을 해나가는데 그런 패턴이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과연 공감장의 논의도 일정하게 감정의 장을 읽어낼 수 있는 이 어떤 이론적 틀을 만들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이제 계속 있습니다. 같은 노래를 하고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노동조합의 활동가들이 과연 공감장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까? 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이 기숙사에서 오래 같이 생활을 했고 시골에서 올라왔던 이촌 향도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장시간 노동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유사성들은 확보가 되지만 자, 이걸 공감장이라고 설명을 했을 때 다른 반론은 없을까라는 겁니다. 그거는 끼리끼리 하위 문화야 라고 해버리면 참 난감하겠구나. 이걸 여러 장들, 감성연구단 선생님들이 잘 표현을 해주신 부분들이 공감장이 단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장들이 곳곳에서 있고 서로 교차하기도 하고 때로는 흡수하기도 하는 모습들을 이제 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사회학적으로 풀어가는 장 개념처럼 공감장도 한번 그런 구성들이 가능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부러운 반들이 있습니다. 사회학에서는 또 마음 이론의 논의들이 요즘 또 한창 있고 감정의 사회학 논의들이 진도를 많이 나간 적들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의 문제의식들이었는데요. 근데 이 논의들이 이제 공감장의 논의로 아직 그 결합을 하거나 서로 소통이 좀 긴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 논의들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 하는 기대가 좀 있고요. 4번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대별, 지역별, 공동체별 공감장은 분명히 다를 건데 이 차이들을 드러낸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다름을 확인하나? 차이가 있더라도 저는 분명히 그 안에 보편적인 중핵은 있을 거다. 여기를 건드리는 순간 임계점은 폭발하는 거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 고민들이 좀 있고요. 아주 최근 사례로 요즘 기사들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 왜 이 정부는 죄송하다는 말을 안 하나? 그러면 이제 유사하게 세월호 때의 정부의 대응이나 그리고 피해자들의 대응, 사회운동의 대응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정치라고 하는 거는 합리적인 정책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잘 끌어가야 하는 게 정치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애도의 문제와 우리에게 크게 닥쳐오는 재난과 사고의 문제들을 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비교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이 뒤에도 뭐 한 장이 비슷한 게 뭐가 있을 건데요. 네. 그래서 애도의 탈정치와 뭐 역풍을 맞다 이런 논의들이 좀 나와서 이런 고민들을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좀 많이 배워볼까 하고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하고 일단 미천을 다 들고 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